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제 이름은 하용수, 올해 61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선 관리직으로 은퇴했고 큰 탈 없이 아이들도 키워냈죠. 겉보기엔 무던한 인생이지만 퇴직 이후의 시간은 뜻밖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축구하고 싸움도 했던 친구들, 그 중에서도 유독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기철. 저보다 1살 어린데 늘 똘똘하고 말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고 누군가 기철이 너 요즘 좋다며? 하고 묻자 그 친구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운이 좀 따랐지. 작년에 투자 하나 했는데 이자 꼬박꼬박 들어오더라. 형도 할 수 있어. 내가 한대니까 진짜 안전해.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철이가 말끝마다 확실한 데다 넣었고 이자만으로 생활이 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디인데? 하고 물으니 친구는 다 아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혹시 내가 뭘 잘못 설정했나?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괜히 초조했지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행 앱에 접속하니 이름 모를 업체명으로 정확히 65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금까지 다 제하고 딱 정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네 진짜 들어오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보단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괜히 기철이를 의심했네. 내가 너무 겁쟁이였나? 다음 날 은근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진 택시비도 아까워서 병원에 다녀오며 걸었는데 그날은 택시를 탔고 기사님께 팁까지 조금 얹었습니다. 작은 여유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정확히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시간도 금액도 정확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싶었고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정기철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 괜찮지? 나 이제 추가로 넣을까 생각 중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철아, 너 덕분에 진짜 한시름 났다. 나도 이참에 한 번 더 알아볼까 싶다. 그날 이후로 클린비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선생님은 초기 가입자이셔서 이번 프라임 플랜 2차 투자자 명단에 들어가 계십니다. 수익률 18% 선착순 혜택입니다. 18%? 이미 16%에도 만족했는데 그보다 더 높다니. 그러면서 상담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추천인 제도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지인 한 분만 초대하셔도 고객님과 지인분 모두 추가 수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처남 강민수 씨. 40대 중반인데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몇 번 안색이 어두운 걸 봤던 기억도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일 어때? 그럭저럭이죠, 형님. 근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내가 요즘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더라.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매달 딱 맞춰서 돈 들어와. 기회 되면 한번 알아봐. 나중에 소개해 줄게. 처남은 고맙다고 했지만 말끝이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 사이트 좀 보내주세요. 저도 소액이라도 넣어보고 싶네요. 결국 그는 1,0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 달엔 정말로 13만 원이 입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말 믿길 잘했어요. 요즘 이자 나오는 게 어디예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 게다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누군가를 이끈 셈이잖아요.
기철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이자 조금 들어와서 생활비에 숨통이 좀 트이네. 아내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퇴직 이후로 처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날짜가 생긴 거예요. 그건 곧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이상함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기철이었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그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느렸고 통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철아, 요즘 바쁘냐? 아, 응, 좀 일이 있어서. 그 말이 왜 그리 허전하게 들리던지요. 괜히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금 일부를 프리미엄 연계 상품으로 전환하라는 안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클린빛, 요즘 태양광 쪽인데 정부랑 계약해서 월급처럼 나와.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벌써 1년째야. 형도 퇴직금 남아있으면 생각해봐. 내가 직접 연결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금이 다 남은 건 아닙니다. 자식 결혼에 들어가고 집 수리에 썼더니 남은 건 5천도 안 됐습니다. 연금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요즘 물가에선 살얼음 걷는 기분이죠. 하루는 병원에서 아내의 혈압약 처방을 받고 나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기철이처럼 이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내게 물었죠. 노후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기철이가 준 명함에는 에너지 플랜 투자 제휴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죠. 깔끔한 디자인, 영상으로 설명하는 회사 소개, 누적 투자 2천억 원 달성, 20년 전력 계약 체결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기철이가 했다잖아. 1년 넘게 수익도 잘 들어온다 했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기철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의 상담사는 바로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해 주더군요. 아, 정 선생님 지인이시군요. 지금 신규 고객님께는 6개월 수익률 추가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세요. 그 순간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고 연 16% 수익이면 한 달에 약 65만 원. 연금까지 합치면 생활비 걱정은 사라지겠다 싶었죠. 정기철이 나를 속일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니까요. 나보다 머리도 좋고 그동안 사고 한 번 안 친 사람. 그날 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 앞에 앉아 가입 버튼을 누를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오히려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투자라는 걸 해보는구나.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늘처럼 오전에 커피를 마시고 은행 앱에 접속했죠. 그리고 어김없이 65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네.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클린빛 안내. 고객님, 프리미엄 2차 상품의 약정 기한이 도래되어 클린드림 연계형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도래?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은 3년짜리였고 투자한 지는 아직 8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처음 받았던 계약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아주 작은 글씨들. 노트북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 운용 정책 변경 시 별도 고지 없이 동일 금액은 연계형 상품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의사 확인 없이도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내 돈이 다른 상품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자가 달라지는 건가? 원금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클린빗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 울리면 바로 받았던 전화였는데 이번에는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된 상담원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고객님. 현재 전체 시스템이 프리미엄 상품에서 드림 상품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건은 유지되며 이자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운용 구조만 변경된 것이고 고객님께서 별도 조치하실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일단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돈이 내 돈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앱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려 했지만 서버 점검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날 밤 전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기철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철아, 연락 좀 줘.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철의 집 근처를 지나는 일이 있어 전화도 없이 들렀습니다.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간 흔적이 역력했죠.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는데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철이도 당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절박함을 믿은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날 이후로 기철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끊긴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연체겠거니 했고 며칠 내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여전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앱은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문자와 알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들불처럼 번지는 생각 하나. 이게 정말 사기였단 말인가?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고요히 앉아 손으로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목구멍이 막혀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아내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며칠을 밤잠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투자 하나를 했어. 퇴직금 일부로. 응. 그래? 처음엔 이자가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멈췄어. 회사 쪽 연락도 안 되고 상황이 좀 이상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귤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감정이 억눌린 채 끓고 있는 지진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걸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당신 걱정할까봐. 나도 확신이 있었고 기철이도 거기 했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민수 결혼 비용으로 남겨둔 거고 당신이 그걸 말도 없이?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거실을 오갔고 나는 꼼짝도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루를 끝낸 건 며칠 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 근처 식당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터에 나가는 모습을 나는 그저 창문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부끄러운 것일 줄 몰랐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에게 결국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은 후 며칠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엔 늘 말없이 차려진 밥상이 놓였고 그 앞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처남에게 투자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자녀 학원비로 빼놓았던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땐 이자가 잘 들어오고 있었기에 별 의심 없이 소개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그때 투자한 거 혹시 이자 요즘 들어와? 잠시 침묵. 그 침묵이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형님도 끊겼죠? 그래. 요즘은 아예 연락도 안 돼. 사이트도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 처남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그 돈으로 아이 영어 학원비 내려고 했던 건데 아내한테도 아직 말을 못했어요. 형님 말 믿고 넣은 건데 목이 바짝 마르고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진짜 그럴 줄 몰랐어. 나도 똑같이 당한 거야. 하지만 처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만할게요, 형님.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처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보던 편안한 눈빛, 명절에 서로 장난치며 웃던 그 관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남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주변에 이 투자를 소개했던 지인 몇 명이 더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괜히 얘기하지 말걸? 괜히 나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기에 한 말들이 지금은 모두 죄가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 덕에 한숨 돌렸다고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형수님 소개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 받네요.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 형수님이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나 역시 사기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움이 되려 했던 마음이 누군가의 원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민수한테 말은 했어? 응, 말했어. 그래, 잘했네.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식탁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넌 더 이상 가장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은 집안에서 사라졌고 나는 가장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끊기고 친구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남과도 소식이 없었고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 안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말없이 식당으로 나가고 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은 사라질 듯 하다가도 매번 미련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색창에 클린빗 피해라고 조심스레 입력해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고만 잔뜩 떠 있었죠. 그런데 스크롤을 좀 더 내리니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클린빗 투자 피해자 모임.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며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개월간 꼬박꼬박 받다가 8월부터 끊겼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안 되고 앱도 닫혔습니다. 사무실 찾아갔더니 비어 있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폰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 이자를 주고 신뢰를 쌓은 후 결국 다 가져가는 구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폰지 사기. 뉴스에서 본 적 있던 단어였습니다. 처음엔 실제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실체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 그게 바로 내가 받았던 이자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퇴직금, 누군가의 자녀 학원비였을지도 모를 돈. 그때부터 카페 글들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이미 출국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발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중 몇몇 분은 실제로 회사를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고 어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피해자의 글이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던 건 그 회사가 아니라 내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건 이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번쯤은 나도 잘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믿고 싶었던 거였죠. 카페에선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글도 많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합니다. 가해자 자산 동결도 어렵다고 하네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은 너무 느렸고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고급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 열고 정장 입고 와인 따르며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했던 그 사람들, 알고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며 명품 시계를 자랑하고 골프 회원권까지 사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돈이었습니다. 아내의 노동, 처남의 믿음, 내가 평생 모은 수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쓴 명품 시계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와인잔 안에 우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타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후 나는 며칠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났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내가,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그렇게 주저앉은 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외곽의 이 작은 방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의 배려로 머무는 이곳, 창문 너머로 빌라 옥상이 보이고 오전이면 동네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 다닙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밥은 꼭 챙겨주고 갑니다. 나는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낮에는 대리운전 공고를 봅니다.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아프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요. 처음엔 돈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잃은 건 내 자존심이었고 내가 지켜야 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실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하지만 지금 와서 가장 강하게 드는 감정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미련이었습니다. 그 미련을 이 영상 보시는 당신만큼은 절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한 달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도움되지. 친구도 했다는데 나도 한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고수익이면서 안정적인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동시에 쓰이는 순간 그건 이미 거짓말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라면 문자로, SNS로, 유튜브 광고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했다는 이유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지인 역시 누군가에게 속은 것일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내가 믿었던 건 친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남들이 만든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 말을 남깁니다.